이거를 제거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면역세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음식으로 본다면 베타글루칸, 또 알파글루칸 이런 게 있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나라몬 원장 문창희 씨입니다. 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있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뤄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시원스럽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암은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혹이잖아요. 혹이지만 어떻게 보면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 죽일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암에만 특수하게 우리가 세균에 대한 면역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뭐 자가 면역이라든지 면역이란 말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지만 암에 관한 면역은 또 그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거, 우리 면역이라는 게 이 말이잖아요. 면할 면자에다가 병이란 말인데, 병을 면해 주는 거.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란 정의가 보면 외부에서 내 몸 안에 어떤 침범을 했을 때 방어하는 힘을 말하거든요. 근데 암 면역은 거의 정의에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암은 어때요?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 세포가 변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물질들은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암은 내 정상세포가 약간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면역세포들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어야만이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캐치를 못해요. 내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역하고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암 면역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분야이고, 그리고 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암 자체가 몸 안에 만들어진 혹이지만 면역 질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노화가 되잖아요. 노화가 되듯이 내과 면역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럼 어떤 부분들이 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암하고 관련된 면역은 이제 T세포라는 게 있고 NK세포,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다루는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면역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은 다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특히 T세포 같은 경우는 흉선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흉선에서 이것을 아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골수에서 나올 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면역세포로서 기능을 잘 못한 상태로 만들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으면 애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홀로 서지를 못하잖아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런 면역세포가 흉선이라는 곳에 가서 흉선에서 따듬어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흉선 기능을 하고, 또 흉선에서 이게 좀 뭐 불량품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제거를 하고, 너무 또 과잉 반응하는 것도 제거를 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는 이런 면역세포들을 따듬어서 내보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흉선이 보통 20세에 아주 그 활동이 피크가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져요, 흉 기능이. 그래서 한 50대 되면은 기능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이후에 암이 잘 발생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흉선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하고도 맞아 떨어져요. 이런 흉선 기능이 떨어지는 게 면역에 대한 어떤 그 나이하고 관련돼서 노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또 골수 기능도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골수.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은 면역세포도 힘이 다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장 기능도 갈수록 약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바로 면역 저하를 의미하거든요. 이것도 나이하고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면역세포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줘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암세포를 잡든 바이러스를 잡든 뭐 세균을 잡든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면역은 나이하고 관련이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건 이제 그 면역은 강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나이하고 면역하고 이렇게 본다면 강할 수가 있는데, 대개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좌식 문화 이런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앉아만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생활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많지 않지만 요즘에는 경쟁도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보면은 막 장시간 일을 해야 되고, 뭐 상사들의 스트레스라든지 또 친구 간에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이런 원인들이 되게 젊은 층에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통 50대 이후에 암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30대에도 많고,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암 환자들, 젊은 층 암 환자들을 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30세, 어떨 때는 뭐 20세, 10대까지도 병원에 암이 생겨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전부 다 면역의 영향도 있겠지만 암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거 자체도 면역을 떨치는 효과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 보면은 면역 검사를 해보면 면역이 뚝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면 필히 원인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 파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것도 일종의 치료의 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젊은 층이 갈수록 암 환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면역이 뭐 호중구라든지 뭐 T세포라든지 NK세포 이런 다양한 게 있겠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암을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암에 대한 이렇게 면역을 보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면역이 암하고 바이러스하고 면역이 같아요. T세포, NK세포는 암세포도 잡고 바이러스도 잡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바이러스니까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거나, 또 특히 대상포진은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상포진은 특히 그랬어요. 대상포진에 걸리면 혹시 암이 있지 않나 해서 암을 검사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포진, 그리고 또 우리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는 거, 이거는 그 자체로도 암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면은 이 면역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피부에 뭐 뻐드락지 같은 거 이런 거 잘 생기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 보면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고요. 또 장이 나빠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면역이 떨어졌을 때 보면은 체중 같은 것도 이게 많이 줄어드는 이제 이런 패턴이 있는 경우에 되게 보면은 면역이 떨어진 걸로 인한 이런 이제 증상들이,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에 보면 되게 어떤 체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요. 저는 제일 1번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체온 저하예요. 면역이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대개 보면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잘 안 재잖아요. 그런데 저체온인 사람들이 있어요. 36도 5부 뭐 밑으로 가는 사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36도 5부고 오후 4시 되면 36도 8부 이렇게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36도 5부가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35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에 보면 체온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체중 감소나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 계속 항상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 특징적인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장 기능이 많이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 면역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불량식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면역이 다 떨어져 있어요. 어떤 심리적으로 이게 볼 때,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나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저는 면역이 떨어지다고 봐요. 이 소심한 사람은요,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대부분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봐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것에 가장 저는 제 1번이 알코올이에요. 술은 그거 자체가 발암 물질도 되겠지만은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안주 잘 안 먹잖아요. 진짜 술꾼들은 안주를 잘 안 먹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깡술이라 하죠. 이런 사람들은 면역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탕 좋아하는 사람들. 이 설탕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유익균들은 설탕이 밥이 아니에요. 유익균들은 식이섬유가, 섬유소, 이 부분들을 주로 먹고 사는 게 유익균들이거든요. 근데 대개 유해균들, 나쁜 균들이 설탕을 먹고 살거든요. 설탕을 밥으로 써요. 그러면 나쁜 균들이 많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보면 짜게 먹는 사람들. 소금은, 나트륨은 사실은 염증성 미네랄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특히 위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짜게 먹는 사람들 위암 잘 걸리거든요. 위벽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짜게 먹는 사람들. 그리고 뭐 습관적인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되게 이제 잠을 많이 못 자는 사람들. 잠을 많이 못 자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뭘 정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스트레스를 막 받고 이런 부분들, 노이로제 같은 게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거예요. 며칠 전에 온 환자가 참에 한 30분 동안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답답한 기분이 들었던 환자가 있거든요. 앞으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데 이 환자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어요. 애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참 좋았어요. 성장 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고 다양한 유전자로 볼 때는 정말 애우가 좋아야 되는데 이분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호르몬 양성암이기 때문에 항호르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하지 않겠다.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방암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이 아주 애우가 좋은 암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식이요법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이 비법대로 하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환자는 잘만 가면은 정말 거의 완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환자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놔두고 누군가 비법을 가지고서 이걸 하겠다. 표준 치료를 전혀 안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비법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통계 자료에 맞춰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애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통계 자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았다. 이걸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데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법을 가지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됐던 통계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밖에 없다. 통계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저한테 가면서 원장님 저는 제 뜻이 있습니다. 제 뜻대로 가랍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은 내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고 그래 보냈던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환자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애우가 좋을 수 있는 암인 경우에 그대로 표준치료를 따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면역이라는 통합학적인 방법들을 같이 하면 애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은 걸 붙잡고 했다가 나중에 아주 애우가 좋은 암이 안 좋은 암이 됐을 경우를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좋아지는, 그리고 통계적으로 몇 프로의 효과가 난다는 게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무시해서 안 되죠. 근데 그런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통계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치료해서 몇 명이 좋아졌다. 이게 뭐 10%다, 20%다, 아니면 80%다, 90%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임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뭐냐면 누가 좋아졌다, 케이스죠. 누군가 이걸 하고 오니까 좋아졌다. 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거기에 취약해요. 아마 귀에 들어오기는 뭐 몇 프로가 좋아졌습니다. 이것보다는 누가 좋아졌습니다 하는 게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혹해서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 마라. 이거는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누가 좋아졌다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될 확률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로또하고 비교를 해요. 로또 우리가 하는 것은 혹시 내가 누가 1등 당첨해서 샀어. 어느 곳에 뭐 1등 당첨자가 몇 명이 나와서 막 써붙였잖아. 이거 보고 가면 나도 당첨될 것 같은 생각인데 확률로 볼 때는 어때요? 엄청 낮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뭐 비법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무슨 방법을 통해서 누가 좋아졌다. 어떤 음식을 먹고 좋아졌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좋아질 가능성이 뭐 제로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본인한테 맞을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면 괜찮죠. 그렇지만 암이라고 하는 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점을 좀 명심했으면 합니다. 면역하고 암하고는 아주 중요한 관계죠.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서 저는 항상 4가지 방향으로 보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을 했을 때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현대의학적인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요즘에 뭐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을 쓰잖아요. 이게 한 축이에요. 대학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축은 면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암을 발생의 신호를 주는 유전자고, 또 한 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체내의 환경이나 대외적으로 있는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면역은 한 축이에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암세포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암세포를 만든단 말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불량품이 됐을 때 이게 암세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면역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량품은 다 제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런 세포들이 나중에 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암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면역세포하고 암세포하고 간의 싸움에서 암세포가 이겼을 때 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료를 하려면 면역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하고 면역하고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치료에 있어서도 면역을 얼마만큼 잘 강화를 해서 치료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면역을 높인다는 말만 주로 많이 쓰잖아요. 면역을 높여야 된다, 면역을 높여야 된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면역을 높이는 게 맞죠. 그리고 면역이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데 일단은 면역은 높인다, 아니면 안 높인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면역을 높이는 게 당연하게 좋죠. 하지만 높여서 안 좋은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오히려 면역세포가 힘은 강한데 암세포를 잡으러 가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암세포를 싸고 보호해줘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포가 많아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면역을 너무 높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암하고 싸우러 가가지고 조직을 갖다 둘러싸서 오히려 보호해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높인 만큼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높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을 가장 높여주는 음식은 이제 음식으로 본다면 다당체인 베타글루칸, 또 알파글루칸 이런 게 있는 이제 버섯 종류가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할 거고, 버섯 종류가 아마 가장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연이 많은 음식, 아연은 우리가 면역 미네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연이 많은 굴 있잖아요, 굴.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통곡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귤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병아리콩.
병아리콩이 요 근래에 와가지고 상당히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병아리콩이 많이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호박 같은 경우 이런 음식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음식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이 좋으면 암을 잘 억제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면역이 높다게 해가지고 암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어떻게 암 잡는 게 너무 쉽죠. 면역만 높여놓으면 암 다 잡게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면역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데도 보면 벌써 재발되어 있고 전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우리가 재발되거나 전이 되는 경우에 암세포는 항상 처음에 내가 암을 발견했을 때 이 상태로 있질 않아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암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암세포가 자신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해 가요. 그러니까 암은 수술도 하고 막 항암하고 방사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은 놈들은 벌써 그 환경에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변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항암제 내성이 생긴다는 말도 그런 말이거든요. 항암제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죽어요. 뭣도 모르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항암제에 벗어날 방법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어막을 또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발 전이가 되는 이런 암세포들은 특히 줄기세포 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줄기세포는 항암제나 이런 부분들도 안 죽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암세포에 비해서 이렇게 줄기세포 간 세포들이 되게 면역세포에도 잘 견뎌요. 줄기세포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면역하고 관련이 없이 그 암을 만드는 변이된 유전자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발현하는 그런 암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전자들을 많이 발현이 된 암은 면역세포를 이겨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면역세포가 강해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면역은 체력하고 기력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이게 면역세포들도 어때요? 잘 먹어야 하잖아요.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면역세포는 사실 비실비실해져요. 그런데 암세포는 우리 몸에 어떤 거든지 다 갖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체중이 참 많이 빠지잖아요. 그거는 어떤 것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상세포들은 힘을 못 쓰지만 암세포들은 뭘 갖다 가져가기 때문에 특히 재발전이 되는 놈들은 독한 놈들이기 때문에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거나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면역이 좀 강하다 하더라도 재발 전이가 더 악화가 되고 암세포가 빨리 크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면은 아주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면역이 뭔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되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면역은 체력이나 기력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역 검사를 해봅시다 하면은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그래요. 아, 저요. 지금까지 저 감기도 한 번도 잘 안 걸리고, 그리고 체력도 좋고, 기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역 하나는 좋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면역은 체력이나 기력이 아닙니다. 면역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예요. 우리 몸은 모든 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듯이 면역도 마찬가지로 세포예요. 이 세포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어가지고 암세포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이물질에 대해서 공격을 하느냐. 그거거든. 그래서 면역하고 체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어렵고요. 또 면역은 우리가 그냥 면역 단순히 적다, 높인다 그 개념이 아니고 면역은 분류를 하자면 면역세포는 어떻게 보면은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 세포 숫자가 많은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병력이라고 말하는데 병력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각각의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힘이 좋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T세포가 또 흉선해서 힘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세포가 힘이 좋아야 돼서 즉 일당백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은 훈련을 하면서 일당백에 아주 정예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일당백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암세포를 공격을 하러 가가지고 공격을 잘해야 돼요. 공격을 안 하고 꼬리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뭐냐면 우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지 못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면역항암제가 그런 역할인 거예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역세포는 암을 찾아가지고 적으로 보고 공격을 하려는데, 공격을 하려니까 어때요? 나는 너 적이 아니야, 난 친구야 하고 친구 표시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역세포는 친구로 보고 암세포 공격을 하지를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 면역세포지만은 면역세포가 실제 싸우는 면역세포가 있고 싸우지 않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쉬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싸우는 면역세포가 얼마나 있느냐? 싸우지 못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력 숫자 많고 뭐 힘이 좋아도 공격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암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막을 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면역은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 이걸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 면역을 검사를 하지를 않고 암을 치료하는 것은 눈 감고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면역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산성화가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세포가 산성화 됐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오는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포도당을 세포질에서 만들면 에너지 효율이 제일 낮은 거거든요. 암세포는 그 포도당만 먹고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으면은 더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더 빨리 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포도당만을 이용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 안에서 기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암세포가 이물질로 변하는 순간 우리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산성화예요. 산성화가 되면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젖산을 만들잖아요. 강력한 산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젖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효율이 낮아도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가 스스로 면역세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암세포가 잘 안 죽고, 그리고 이게 악성일 경우일수록 산성화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가 마지막에 악액질 상태로 가잖아요. 악액질 상태라는 게 가장 강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요산 체크를 해요. 요산은 우리 몸에서 마지막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암세포가 산성 물질을 몽땅 만들어내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막 젖산을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이 많이 높아지면 마지막에 우리가 암 환자들이 터미널로 가고 있다는 지표가 요산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처럼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는 산성화를 시켜야 지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해줘야 되고, 산성화가 되지 않도록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이니까.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는 알칼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 우리 몸에 알칼리로 바꾸려면은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미네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미네랄이 혈액을 통해서 간질세포를 통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개 산성화가 세포하고 혈액 사이에 있는 이 간질의 산성화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칼리를 만들려면은 알칼리성 미네랄을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칼륨이에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죠. 칼륨이 많은 음식이 고구마, 그 다음에 비트, 뭐 바나나, 그 다음에 뭐 콜라비,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채소류, 이런 부분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칼륨은 알칼리성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또 알칼리토 미네랄이 있어요. 알칼리성을 띠는 미네랄, 그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이것도 알칼리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물은 중성이잖아요. 물을 중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완전하게 알칼리성으로 가지는 않지만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게,
그래서 산성 물질들을 빨리빨리 소변으로 해서 빼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리고 야채라든지 과일류를 많이 먹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성화를 막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렇게 과식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산성 물질이에요. 이런 것을 산성 물질을 많이 안 넣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게 먹어요. 그래서 소식 이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산성화를 막는 방법이죠. 면역을 떨어뜨리는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갑상선 호르몬은 바로 우리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에 만들도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암세포는 갑상선의 영향을 안 받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써요.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는 갑상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면역세포도 정상세포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이 나쁜 사람들이 저는 암에 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갑상선이 안 좋으면 갑상선을 높이는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질환이 안 좋고, 또 하나는 부신 기능이에요. 부신은 되게 스트레스 때문에 오거든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호르몬을 내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신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끝내는 이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지쳐서 부신이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럼 부신이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신으로 인해서 취약점이 된 게 갑상선이 돼요. 갑상선 기능이, 부신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 저하가 오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갑상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게 되면은,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역에서는 우리 면역 개념으로 볼 때는 면역이 높이는 게 아니고 면역을 떨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죠. 제가 이제 우리 머리카락 모발 검사를 할 때 제일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수은이에요. 수은 검사를. 수은은 이 자체로는 암을 일으키는 그런 발암물질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은이 이 갑상선 기능을 떨쳐요. 저는 우리 암에 있어서 갑상선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역을 높이느냐 마느냐에서 갑상선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중요한데, 수은은 갑상선이 호르몬이 두 종류가 있어요. T4라는 게 있고 T3가 있어요. 그래서 T4는 비활성형이에요. 그리고 T3가 활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4가 T3로 바뀌어야 갑상선 호르몬으로서 기능을 해요. 근데 T4가 T3로 바뀔 때 이게 수은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면은 T3가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T3의 활성형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면역 기능을 떨쳐버리거든요. 면역할 때 갑상선하고 이게 따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면역이거든요. 그런데 수은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은은 빼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은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수은이 높냐면 되게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가 충치 이렇게 갈아내고 나면은 이렇게 까맣게 떼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말감이거든요. 요즘엔 아말감을 안 쓰죠. 네이진이라는 걸로 해서 이빨색하고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걸 하지만 예전에는 그 까만 거. 근데 지금도 막 환자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은입니다. 여기에 있거나 또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오염이 돼서 수은이 이렇게 바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래 사는 생선이 뭐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제 바다에 뭐 심해 바닥에서 사는 생선들 있잖아요. 이런 뭐 문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수명이 짧은 생선은 괜찮지만 수명이 긴 생선들은 수은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모발 검사를 해서 수은이 있는가 없는가.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이거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 검사에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빼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이 되면 빼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발견이 안 돼서 못 빼는 거죠. 그렇지만 발견이 안 됐을 때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어 있으면 면역은 떨칩니다.
그래서 수은은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금속이에요. 우리가 항암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우리가 항암제잖아요. 근데 항암제가 암세포만을 죽인다는 그런 게 없어요. 이 항암제는 무조건 우리 몸에서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될 때 이 과정에 들어가서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아니면 그 세포를 파괴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크는 세포, 지금 성장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크지 않는 세포는 죽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세포는 엄청 가장 빨리 성장하는 세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대신 또 빨리 성장하는 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막세포들, 우리 장 안에 있는 점막세포는 엄청 이게 이 턴이 빨라요. 위라든지 이런 십이장이나 있는 세포들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하니까 손상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러면 혈구들 중에서는 호중구가 수명이 제일 짧아요. 호중구 수명이 6일밖에 안 돼요. 근데 림프구들, NK세포나 T세포 이런 건 수명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 호중구가 항암제 타격을 가장 많이 입어요. 근데 호중구는 세균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호중구가 많이 죽어버려서 숫자가 적어지면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제거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거할 힘이 없어지면 대개 암 환자들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 그때 가장 위험한 감염이 폐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폐렴 같은 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항암을 하다가 감염이 돼서 고열이 나면은 우리가 폐혈증 같은 게 와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그것 때문에 항암할 때 우리가 호중구 계속 호중구를 따라가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호중구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항암을 할 때 호중구가 많이 죽어버리니까 다른 감염이 취약해져서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까 봐서 호중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면역에 대해서 상당히 면역이 검사해보니까 약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항암할 때 호중구가 상당히 높아서 저는 호중구 높이는 주사 한 번도 안 맞고 저 다 항암 끝냈습니다. 그게 면역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못 아시는 거라는 거죠. 호중구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혈구로 따지면은 2000 이하가 되면 어떤 항암을 중단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호중구로 따지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항암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중구가 500 이하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무균실에다가 넣어서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호중구로 따지면 1000 이하가 항암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항암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결정하라. 1000 이하가 되면 우리가 항암을 했을 경우에 거의 이제 바닥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에 대한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폐렴 같은 거 가버리니까 위험해진다. 우리 환자들 이제 호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되게 우리는 1000 이하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2000, 호중구가 한 2000 정도 되잖아요. 2000 정도 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그 항암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전후로 계속 호중구를 따라가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호중구가 한 2000 됐다가 한 1000, 한 2, 300이 되면은 막 되게 불안해하고 또 이제 이런 이게 암이 호중구가 떨어지는데 이게 암이 크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항암을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항암을 하는 동안에 이게 암하고 싸우는 림프구는 잘 안 죽어요. 그 호중구가 암세포를 잡는데 역할을 한다 생각해서 이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항암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직접 이제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는 가장 크게 나누면은 T세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NK세포는 보통 이제 자연 내추럴 킬러스 해서 자연 살해세포. 그 다음에 T세포라는 것은 T가 사이머스, 흉선이라는 거예요. 흉선을 거쳐서 나오는 세포. 이건 이제 T세포하고 NK세포가 이제 주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NK T셀이라는 게 있어요. T세포하고 NK세포하고 중간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적지만 요즘에 와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데서 상당히 NK T셀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거지만은 그게 이렇게 같이 분류 대상에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관여를 하죠. 불면증하고 이렇게 면역하고 관계는 우리가 면역은 우리 하루 일과 중에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때가 잠을 잘 때예요. 잠을 자게 되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 잠을 잔다는 것은 어때요? 편해야 잠이 오겠죠. 긴장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긴장감, 누가 나를 와서 때리거나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게 긴장 상태예요. 근데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편해져서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자도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부교감 신경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교감 신경은 긴장 상태였잖아요. 부교감 신장은 긴장 이완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완 상태로, 부교감 신경 상태. 이때 올라가는 면역 세포가 바로 림프구들이 올라가요. 이게 바로 T세포나 NK세포가 올라가요. 그래서 잘 때 면역이 강화가 되고 또 잘 때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은 이런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내거 면역을 높여주고 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잠이 안 와요. 근데 나를 샜어. 이 부분하고 잠이 안 왔는데 수면제가 아니고 수면 유도제거든요. 수면 유도제를 먹고 그래도 한 몇 시간이라도 잤어.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못 자는 것보다는 자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면 유도제는 환자들이 야 이거 습관성 되고 이거 그러기 때문에 못 쓴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잠을 정말 못 잘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더라도 안 된다 했을 때는 먹는 게 더 특이하다는 거죠. 대신 뭐냐면 습관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먹지 마라. 대신 짧은 기간에는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면역에 관해서 환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거예요. 그리고 면역이 사실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암하고 관련해서 면역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암은 면역하고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면역 관리만 잘해도 암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을 관리를 하지 않고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치료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